물가가 급등하며 지난 금요일에 낙폭을 대부분 만회했습니다. 지표 호조와 M&A 재료가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다우는 1.3% 오른 11,152를 기록했습니다. 유럽도 그리스 구제안이 실패할 것이란 우려 가운데에서도 유로존의 4월 제조업 지표가 2006년 6월 이래 최고치를 나타내며 상승했습니다. 한편 영국은 노동절로 휴장했습니다. 유가도 소폭 오르며 나흘째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멕시코만 석유 유출 사고로 공급 부족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미국 경제지표 개선에 따른 수요 증가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6월 인도분 WTI는 배럴당 4센트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제조업 지수가 60.4를 기록해 60을 기록했을 것이란 예상을 소폭 웃돌았습니다. 또 2004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3월 개인 소비는 전월 대비 0.6% 증가해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나갔습니다. 한편 3월 개인 소득은 전월 대비 0.3% 증가해 올 들어 처음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3월 건설 지출은 소폭 감소할 것이라던 시장의 예상을 뒤엎고 증가했습니다. 민간 건설 지출은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공공부문 건설 지출이 2009년 2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정씨의 소혜린입니다. 전 주말 급락했던 뉴욕 증시. 그러나 5월 첫 거래일에서는 시원스럽게 반등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우는 11,000선에 턱걸이하면서 주말에 끝이 났었는데요. 간밤에는 다우가 1.3% 150포인트 가까이 오르면서 11,051포인트까지도 일단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M&A 재료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상승의 원인은 역시나 지표에서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개장 전에 예상에 부합하는 소비 지표, 또 장중에 발표가 됐었던 6년의 최고치를 기록했었던 미국의 제조업 지표 때문에 상승폭은 더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우증권 신천지점에서 최정무 대리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표 호조 때문에 다우가 급등 마감했네요. 네. 마감 시황 한번 살펴볼게요. 예. 예, 일단 뉴욕 증시는 지표 개선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지난 금요일 급락세를 딛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주말 동안 이루어진 그리스 구제금융안 합의로 인해서 불안 심리가 완화되는 가운데 개장 전 발표된 경제지표로 개인 소비 지출이 호조세를 나타내 상승 출발해 줬고요. 장중 발표된 ISM 제조업 지수 또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경기 회복 지속성에 대한 자신감으로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유나이티드 항공하고 컨티넨탈 항공과 합병 소식으로 항공업종 상승이 두드러졌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를 했던 시스코 시스템즈가 한 2%대 상승을 했고, 그리고 아이패드가 100만 대 판매를 돌파하면서 애플이 한 1.9% 정도 상승하면서 기술주도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낙폭이 컸었던 골드만삭스도 한 3% 가까이 오르는 등 업종 전반적으로 고른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골드만삭스는 또 워런 버핏이 옹호를 한 그런 덕도 좀 보지 않았나 싶은데요. 자,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상승 반등의 원인은 지표이기 때문에 지표를 좀 굵직한 지표 한 3가지 정도를 지금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에 아주 좋게 내놓아서 상승의 기운을 북돋아 줬었던 지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3월 미국의 개인 소득 소비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개인 소비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미국 경제에서 일단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 정도 달하기 때문에 개인 소득하고 개인 소비 지표에 관심이 좀 집중이 됐었습니다. 네. 최근 경제 펀더멘탈 회복이 확산되면서 고용 시장 회복하고요. 그에 따른 소비 증가가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개인 소득하고 개인 소비는 전월비 0.3%, 0.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상치에 부합하는 발표를 해줬는데요. 개인 소득은 올해 들어서 처음 증가세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특히 개인 소비는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 확실히 소비가 살아난다는 것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LCD하고 LED TV 그리고 아이패드 같은 전자제품 판매 급증이라든지 식료품이나 주류 분야 등에서도 전방위로 지금 소비가 골고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가계 부분 소비력이 점진적으로 좀 확대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개인 소득은 올 들어 처음으로 증가를 했고 무엇보다 미국 경제 70%라는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 소비가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지표가 개장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또한 장중에는 미국의 4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지금 6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제조업이 경기 회복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은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하루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ISM 제조업 지수는 50을 기준으로 초감의 경기 확장을 의미하고요. 50 미만이면 경기 위축을 의미하는데요.
4월달 제조업 지수는 전월 59.6에서 소폭 증가한 한 60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60.4를 기록해서 2004년 6월 이후에 6년 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해서 경기회복 지속성에 대한 확신을 좀 심어주었던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증시 상승에 상당히 좀 일조를 했다고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또한 미국의 4월 자동차 판매가 발표가 됐습니다. 보니까 예상을 했었던 것보다도 모두 우리 현대, 기아차 할 것 없이 또 미국에 있는 브랜드들 할 것 없이 예상치보다 조금 낮은 그런 성적표를 내놓았다고 하는데 결과를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미국 4월 자동차 판매가 발표됐는데 네. 예상치보다는 하회를 했지만 일단 뭐 증가세는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우리 국내 현대차 기아차는 나중에 좀 보기라고요. 일단 일본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리콜 휴유증을 극복하면서 24.4% 정도 증가해서 15만 7,400대 정도 판매를 했고요. 네. GM 같은 경우에도 한 6.4% 정도 증가해서 18만 3,900여 대를 판매해서 미국 내에서 뭐 판매 1위를 고수를 했습니다. GM 같은 경우에는. 네. 그리고 뭐 국내 기업 중에 현대차 한번 관심 있게 좀 볼만한데 한번 주목을 해보면 지난달 미국 내 판매가 전년 동기 한 30% 증가한 4만 4천 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특히 뭐 소나타 같은 신차 효과 판매에 힘입어가지고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한 57% 정도 급증을 했고요. 30% 정도 증가했는데 예상치 35% 증가에 비해서는 조금 하회하는 실적이지만 30% 정도 급증을 했기 때문에 뭐 실적 발표는 좀 괜찮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뭐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 한 3만 대 정도를 판매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판매량이 약 한 17% 정도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 쪽에서 지표가 보니까 하나가 더 발표가 됐더라고요. 미국의 3월 건설 지출이 발표가 됐는데 예상 밖의 증가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공공 부문의 어떤 건설 부문 지출이 훨씬 더 커지면서 민간 부문의 지출이 조금 미미했지만 어쨌거나 예상 밖의 증가세를 나타냈다라는 또 지표 쪽에 더 좋은 뉴스가 추가가 됐다라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표 때문에 5월 첫 거래일 시원하게 마감이 좀 됐었는데 말이죠. 플러스로. 그런데 미국 월가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 Sell in May라는 얘기가 있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네. 미국 월가에서는 뭐 유명한 격언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뭐 저도 처음 들었는데 네. 예, 아까 뭐 말씀하셨던 Sell in May and Go Away 해가지고 5월 내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는 하반기보다 상반기장이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나왔던 격언인 것 같습니다. 올해도 뭐 이런 격언이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현재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입니다. 네. 타워그룹 수석 애널리스트는 어두운 그림이 증시에 몰려오고 있다 하면서 올 달은 주식을 팔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의 이유로는 상반기에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유럽발 재정위기하고 각국에서 지금 출구 전략이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런 불확실성이 많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반면 도이치뱅크 쪽에서는 펀더멘탈을 따져봐야 한다. 면서 올 매도 격언이 올해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그 이유로는 기업들의 수익성이 계속적으로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간섭에 얽매이기보다는 뭐 지금 현재의 펀더멘탈 회복에 훨씬 더 주목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좀 애매하네요. 양쪽 의견을 모두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이제 상반기 좀 좋고 하반기는 좀 꺼지는 장이 펼쳐지기 때문에 한 5월 정도에서는 팔고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또 다른 쪽의 의견 들어보니까 네, 도이치방크라고 하셨나요? 지금 기업들의 수익성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펀더멘털이 굉장히 탄탄한 것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 굳이 팔을 뺄 필요가 없다라는 쪽의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는 팔아야 된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잔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절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많이 오르면 팔고요. 또 뭐 빠지면 사는 좀 어느 정도 뭐 트레이딩도 조금 겸해야 되는 시점은 좀 온 것 같습니다. 네. 2월 중순 이후에 뭐 꽤 오랜 기간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5월 중 추가 상승이 있으면 한번 팔긴 팔아주되 go away 하면서 뭐 완전히 시장에서 떠나기보다는 조정을 이용한 재진입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작년 5월달 당시 다우지수가 한 8,000선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작년 연말에 종가가 1,400선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5월달 이후에 하반기에만 한 30% 가까이 급등을 해준 셈입니다. 만약에 뭐 정식 격언대로 작년 5월에 주식 다 팔고 뭐 고웨이 했으면 울었겠네요.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난감했겠죠. 예. 예. 다만 그때는 이제 금융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워낙 헐값에 거래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현재는 어느 정도 기업들의 펀더멘탈 회복이
주가의 상당 부분 좀 녹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 지금 가을권에 어느 정도 좀 진입했다는 점에서 뭐 추가 상승 시 일정 비중은 좀 차익 실현이 필요해 보이고요. 다만 뭐 조정을 이용해서 재진입 전략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5월 증시 격언 바탕으로 해서 5월 미국장에서는 또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까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5월장 들기 전 4월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를 어둡게 만들었던 장본인 골드만삭스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 업데이트된 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사기 혐의로 기소를 당했었는데 이거는 민사에 관련된 것이었고요. 또 뉴욕 쪽의 연방검찰에 의해서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형사고소 가능성까지 키우면서 뉴욕 증시 또 글로벌 증시 전체 폭락을 가져왔었더랬죠. 그런데 이제 골드만삭스가 조금 꼬리를 내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뭐 앞서 말씀하셨듯이 형사소송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일단 뭐 골드만삭스가 좀 꼬리를 살짝 좀 내린 것 같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조서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민사소송 성격이기 때문에 뭐 지난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골드만삭스에서는 뭐 콧방귀를 꼈습니다. 그냥 청문회에서도 SEC의 뭐 제소 내용은 터무니없는 억측이다 하고 강하게 반발을 했고요. 네. 했는데 뭐 갑자기 상황이 급반전됐습니다. 금요일 날 뉴욕 맨하탄 연방검찰에서 형사소송건으로 조사 착수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드디어 이제 골드만삭스가 태도를 바꿔서 납작 엎드린 자세를 좀 취해준 것 같습니다. 네. 정통 소식통에 따르면 골드만과 SEC 양측 모두가 지금 합의가 최선이라는 데는 뜻을 같이 하고 있고요. 네. 협상으로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SEC 측에서는 협상 조정안으로 뭐 골드만의 의미 있는 기업 지배구조 변경을 요구했고요. 골드만에서도 합의 방안으로 기업 고객 응대 방법에 대한 기존 사업 가능에 변경을 좀 기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뭐 주된 내용은 투자 시 관련된 리스크를 모두 투자자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반드시 이제 받는 부분하고요. 투자 이후에 리스크 노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반드시 설명하는 것. 그리고 또한 CDO 같이 뭐 복잡한 구조화 상품의 경우 제대로 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투자자들에게만 판매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골드만삭스가 앞으로는 투자자들에게 그 어떤 상품에 대한 리스크를 고지를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앞으로 골드만삭스 어떤 변수는 증시에 악재로 더 이상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안심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태도를 바꿨으니까. 그렇겠죠. 예. 일단 어제 뭐 골드만삭스가 뭐 사업 정책의 전면적 수정을 기하고 기업 이미지 쇄신 홍보에 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하면서 한 3% 정도 반등을 해줬습니다. 물론 SEC하고 원만 합의 과정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뭐 순탄하지는 않겠지만 사건이 여기서 더 이상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만간 마무리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을 좀 하게 되면 시장에 우호적 여건의 조성이 좀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는 슬슬 유럽 쪽으로 좀 눈길을 돌려보죠. 유럽 증시도 보니까 플러스로 마감을 했는데 물론 영국은 휴장했었습니다만 유럽 쪽도 제조업 지표가 좋았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유럽 증시는 영국은 노동절로 휴장을 했고요. 네. 독일, 프랑스 정도 개장을 했는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주말에 발표된 그리스 지원 방안이 확정이 되면서 독일은 0.5%, 프랑스는 0.3%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 쪽에서도 경제지표로 유로존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었는데 전월 56.6에서 57.6으로 지난 2006년 6월 이래 근 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해서 경제지표 호조도 시장 반등에 좀 일조를 하면서 마감해줬습니다. 네, 미국의 4월 ISM 제조업 지수는 6년 내 최고치, 또 유로존에 있는 제조업 지수는 4년 내 최고치, 또 다른 나라인 호주 쪽에서도 보니까 제조업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다라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전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분명하게 호전되고 있음을 각 지표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었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골드만삭스의 업데이트된 뉴스뿐만이 아니라 그리스 관한 뉴스도 조금은 더 진행이 된 것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스 지원 방안이 드디어 윤곽을 완전히 드러냈죠. 1,100억 유로 정도 3년 동안 IMF와 EU 양측으로부터 지원받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주요 골자인데 그리스도 자체적으로 이제 뼈를 깎는 고통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만큼 재정을 감축을 해야 되는 그런 고통이 수반돼야 할 텐데요. 나름대로 그리스 내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매느라 좀 분주한 그런 모습이라고요. 네, 일단 뭐 구조조정을 해야 되니까요. 네. 일단 그리스는 3년간 1,100억 유로 정도 구제금융 지원을 받게 되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자구책 일환으로 탈세와의 전쟁을 먼저 좀 선포를 해줬거든요. 네. 새로운 세법을 통과시켜서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쪽 세금을 좀 인상해야 하고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막기 위한 장치들도 포함시켜가지고 일단
밖으로 줄줄 새는 돈은 좀 막겠다는 공산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리스 지하 경제 규모가 전체 GDP의 약 한 20%에서 한 3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탈세하고 뇌물, 부패 간행이 굉장히 좀 만연해 있습니다. 뭐 심각한 수준으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네. 뭐 일례로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아테네 북부 쪽 고급 주택지에 가보면 전기세금 신고 때 야외 수영장이 있다고 밝힌 세대가 달랑 한 320가구 정도였는데 네. 이거 위성 사진 한번 찍어봤는데 네. 이 동네 수영장이 무려 17,000개가 발견됐다고 하거든요. 우와. 그러니까 예. 320가구 수영장인데 뭐 17,000개 수영장이 있다고 하니까 네, 사실 갑자기 지은 건 아닐까요? 그건 아니겠죠. 예. 그러니까 약 한 50가구 중에서 뭐 한 가구만이 지금 정직하게 살고 있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리스는 탈세 규모만 연간 한 300억 달러 정도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리스는 탈세만 한 4년간 잘 막으면 구제금융을 안 받아도 될 만한 1,200억 상황이거든요. 유로. 그렇죠. 예. 예. 탈세만 잘 막으면 될 땐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어쨌거나 그리스가 또 자구책의 일환으로 탈세와의 전쟁을 지금 선포했다라는 얘기를 들어봤었는데요. 사실은 유럽 증시가 플러스로 영국을 제외하고 영국은 휴장이 있었으니까요. 프랑스, 독일 모두 다 플러스로 끝났다라고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 출발은 약세로 출발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구제금융 회의론이 고개를 들었기 때문인데 이 정도로는 글쎄 구제금융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 더 추가적인 지원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또한 그리스가 긴축의 그 약속을 한다 할지라도 이행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런 우려가 지금 시장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인데 그리스 구제금융에 대한 각계의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나 S&P 같은 경우에는 좀 반응은 괜찮았습니다. 피치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리스크가 상당 부분 줄었다고 이야기를 해줬고요. 네. S&P 같은 경우에도 그리스가 뭐 지금 1,100억 유로 정도 자금 지원을 받았으니까 당분간 한 2년 정도는 시장에서 이제 자금 조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지금 현재 그리스가 GDP 대비 재정 적자 규모가 지금 13%가 넘어가는 상황인데 앞으로 향후 5년 내에 한 4% 이내로 진입을 해줘야 되는데 그에 대한 회의론은 아직까지 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유로화는 지금 1년 내 최저치를 좀 기록하면서 달러 강세가 유발이 됐었고요. 네. 그리스 디폴트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좀 여전하지 않나 하는 좀 시장 반응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 뭐 피치에서 그리스 구제금융 단기적인 신용 위험을 일단 낮췄다라고 해서 일단은 뭐 한숨 돌리는 분위기까지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유로는요, 말씀하셨던 대로 그리스 구제금융에 대한 회의론 때문에 지금 12개월, 1년 내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는데 지표 개선 때문도 있을 것 같아요. 유가 포함해서 상품 쪽 얘기도 마저 들려주시죠. 네, 유가는 그 주말에 발생했죠. 멕시코만에서 석유 시추 시설 폭발했다는 원유 유출 피해가 규모가 갈수록 지금 현재 커지고 있는데요. 네. 그런 연유 때문에 4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해서 86.19달러 이렇게 마감했습니다. 네. 이번 석유 시추 시설 폭발 사태로 뭐 단기간 원유 수급 불균형 우려가 유가 상승을 이끌었고요. 아울러 골드만삭스에서 미경제 회복세하고 중국 등 이머징 고성장세로 인해서 글로벌 석유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연내에 배럴당 한 100달러에 육박할 것이라는 보고서도 유가 상승에 어느 정도 견인을 한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상품 쪽 얘기까지 한번 나눠봤습니다. 간밤에도 또 어떤 지표가 발표가 될는지 사실상 뉴욕 증시가 반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이제 슬슬 무게중심이 지표 쪽으로 온다 했었는데 역시 상승의 원인은 동력은 지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는데요. 제조업 지표가 뭐 유럽, 미국 그리고 호주 할 것 없이 모두 다 일제히 개선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간밤에도 제조업 관련 지표가 하나 더 나온다고요? 네, 제조업 지표도 하나 나오고요. 네. 그리고 뭐 오늘 밤에 좀 볼 거는 제조업 지표보다는 주택 지표가 하나 있거든요. 3월달 잠정 주택 판매 지표가 있습니다. 예. 이쪽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택 지표 중에 하나인 3월달 잠정 주택 판매가 오늘 발표될 예정인데 잠정 주택 판매는 미결 주택 매매라고도 합니다. 이 네. 용어에 대한 의미를 잠깐 말씀드리면 주택을 사겠다고 계약서에 사인만 하고 아직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가계약 건수를 집계한 수치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정주택 판매가 대략 한 1, 2개월 뒤에는 주택 경기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2월 달에는 잠정주택 매매가 한 전월비 한 8.2% 정도 증가를 했는데 3월 달에도 한 4% 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서 주택 지표 쪽에서도 점진적인 회복세가 좀 나타주지 않겠냐
하고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죠. 다국적 제약사인 머크 그리고 미국의 2위의 신용카드 업체 마스터카드가 오늘 밤에 또 실적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적도 그래도 끝까지 챙겨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대우증권 신천지점 최정무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대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뉴욕 증시는 급하게 반등에 시원스럽게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어제 우리 코스피는 20포인트 빠지면서 1721에 끝났습니다. 각종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불어왔던 찬바람들도 있었고요. 두산그룹 악재까지 터진 하루였는데요. 오늘 우리도 뉴욕처럼 시원하게 반등 가능할는지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죠.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에서 최철원 대리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뉴욕 따라 반등 가능할까요? 네, 아무래도 오늘 어제 미국 시장이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오늘 뭐 강한 반등은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4월달 실적 시즌이 거진 끝나가면서 뭐 다른 특별히 나올 게 없었었는데 미국 시장이 갑자기 좀 낙폭이 좀 크게 나오면서 네. 우리 시장이 어제 뭐 좀 크게 좀 출렁이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지금 뭐 최근에 뭐 글로벌 3대 악재 뭐 골드만삭스 악재 그다음에 그리스 그리고 중국 긴축재정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을 조금 조정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뭐 이런 악재들도 어느 정도는 시장이 거의 다 반영이 돼 있고 네. 예, 뭐 해결 과정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금방 시장에서는 소진이 될 것 같아서 이걸로 인해서 시장이 뭐 크게 상승 추세가 무너지는 그런 시장 방향 전환까지는 만들지 못하고 그냥 단기 악재로 좀 끝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어제 외국인들이 한 2,300억 정도 어제 매도가 나왔었는데 네. 이게 2월 25일 이후로 가장 큰 매도 규모입니다. 지금 최근에 시장 주체 자체가 외국인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모습인데 이게 외국인들이 지금 최근에 시장이 어디서 꼭지를 찍을 거냐를 지금 제가 계속 포인트를 잡으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외국인들이 한 2, 3일 정도 연속 매도가 나왔을 경우에 시장은 꼭지가 다 왔을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어제 2,300억 정도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규모도 작지 않았고 네. 근데 이게 연속적으로 2, 3일이 연속적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 오늘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풀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다행히 네. 어제 미국 시장이 올라와서 국내 시장이 또 올라올 것 같으니까 네. 연속성은 어제 하루로 또 끝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는 어제 끝날 것 같으면 아직까지 상승 추세는 연속 석상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은. 선물 쪽은 어때요? 선물은 어제 한 4천억 정도 매도가 네. 나왔는데 선물 쪽 시장은 현물 쪽은 연속적으로 매수를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한 반면에 선물은 단기적 대응을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샀다가 뭐 좀 이익이 나면은 또 팔고 단기적인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선물 시장 쪽 영향력보다는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냐 매도를 하느냐가 시장의 방향성은 결정을 지어주는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외국인들의 뭐 현물 쪽 매매 포지션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뭐 상승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오늘 다시 매수 유입이 좀 될 거라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뭐 삼성생명이 이제 청약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마감인데요. 네. 이게 뭐 소문난 자체 먹을 게 없다고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돌기도 돌았었는데 예. 일단 지금 공모가가 한 11만 원 나오면서 조금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고 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의외로 좀 망설이긴 했었는데
첫날 뚜껑 열어보니까 잔치에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잔치는 잔치입니다. 예. 그래서 워낙 돈이 지금 많이 쏠리고 있는데 이게 5월 7일까지 이제 뭐 환불일까지 며칠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 개인들의 투자 여력이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개인들이 뭐 크게 매수 유입은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러면 다시 외국인에게 지금 100% 의지하는 상황인데 외국인들이 오늘 다시 매수 유입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시장은 조금 더 갈 수 있는 분위기. 여건들이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쪽도 있고 좋은 쪽도 있지만 좋은 쪽이 안 좋은 쪽은 아직까지는 이길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 된 것 같으니까 너무 안 좋은 쪽으로 보시지는 않고 시장을 좀 대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은 말씀하셨듯이 일단 실적의 어떤 그 발표가 사실상 삼성전자 실적 확정치 발표하고 난 다음에 거의 모멘텀이 지금 끝난 그런 상황이고 코스피가 12주 연속이나 올랐기 때문에 그 급등에 따른 부담도 좀 느끼고 있고요. 앞서서 이미 어느 정도는 시장에 녹아들어서 반영이 이제 좀 다 돼 있는 그런 악재다라고 하셨지만은 뭐 중국의 긴축 또 미국 쪽에 뭐 골드만삭스 필두로 한 금융 규제 이야기 또 그리스 문제 완전히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것은 아직까지 없다라는 점에서 언제 또 뭐 이상한 또 변수가 이렇게 꼬여서 크게 우리 증시를 괴롭힐 수도 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조금 더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지수가 몇 포인트까지는 그래도 지지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마 지금 뭐 추가적인 돌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1700을 깨는 것까지 조정은 있지 않을 걸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은 5월달 시장도 악재가 뭐 나온 악재들은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인 악재만 없으면은 1700을 뭐 하회하면서까지 조정폭을 만들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간단한 지금 박스권 이제 트레이딩을 좀 하기 위한 수익률을 좀 찾기 위한 박스권 장세가 좀 연출이 될 것 같아서 한 1700에서 1700 한 60포인트 이 정도 박스권을 좀 잡아 놓으시고 내려왔을 때 매수를 좀 하시고 그리고 상단까지 왔을 때는 좀 매도를 또 하시고 이렇게 해서 트레이딩 전략으로 5월달 장세는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의외에 또 돌발 변수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뭐 천남 사건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북한한테 뭐 강경 대응을 하니만이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만약에 정말 강경 대응을 했을 경우에는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히 크게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게 국제 정세 뭐 사회적인 이런 관심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강경 대응을 하기에는 세상이 그렇게 복수를 뭐 하고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그게 그렇게 크게 반영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 악재는 일단락 됐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글로벌 3대 악재가 어떻게 조금 더 진행 과정상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우리 시장에 영향력을 덜 주면 시장은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을 꾸준히 연출해 줄 수 있는 모습. 그렇지만 시장은 지금 시장 이제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1700 초반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뭐 1700 한 중반까지 이렇게 올리고 이런 박스권이 계속 지금 박스권을 지금 연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시면 시장 종목들은 선택과 집중이 완벽하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의 주도주권 관련 종목들 그리고 섹터로 따지면 뭐 LED 테마가 하나 더 붙어서 지금 올라오는 그렇죠. 모습들이 나오니까 이런 종목군들로 선택과 집중을 완벽하게 하셔야 되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최근에 매매를 하시다 보면 본인과 좀 맞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네. 하단에서 사서 상단에서 팔고 이러다 보면 수익률을 종목을 굳이 다른 종목을 찾지는 마시고 수익률을 본인과 맞는 코드가 맞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종목으로 집중을 하셔가지고 반복된 패턴은 지금 연속 한 두세 번 연속 나오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걸 잘 따라가시면서 수익률을 좀 찾아가는 트레이딩 전략으로 장을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뭐 종목 순환매가 다른 업종으로 넘어가냐 마냐 그런 것들에 대한 시장 고민들도 지금 시장에는 계속 흘러나오는데 다른 업종까지 순환매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계속 봤으면 아시겠지만은 순환매가 다른 쪽으로 넘어가지는 않고 장이 조정이 있으면 주도주도 같이 조정을 받았다가 지수를 올려줄 때는 주도주가 올라와서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권 안에서 나랑 코드가 맞았던 종목 이런 것들로 시장은 분명히 대응을 하시면 시장 수익 벤치마켓 대비 시장 수익률 이상은 충분히 아웃퍼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종목 자기랑 본인 투자자분들과 코드가 맞는 종목으로 집중을 하셔서 가장 단순한 전략을 쓰시는 게 지금은 가장 좋습니다. 내가 뭐
다른 종목을 꼭 찾아봐야지 하실 필요 없고 그 종목이 맨날 보고 있는 종목이 같은 밴드 안에서 매일 똑같이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맞아요. 올라왔다 예. 그렇게 움직일 때는 그 종목 가지고 매매하시는 게 수익률이 가장 좋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설픈 갈아타기 하지 말고 그렇게 집중을 좀 하시면서 그 종목으로 포커스 맞추셔가지고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오늘도 뭐 투자 전략상에서는 가장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뭐 지난주에도 역시 혹시나 조정이 오면은 기존 주도주, 대형주 중에서 한번 매수를 좀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오늘도 뭐 딱히 좀 다른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오히려 추가된 내용 정도를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실적 시즌이 지나고 나서는 뭘 봐야 된다라는 겁니까? 뭐 코드가 맞는 종목 하나를 잡고 계속 그 종목으로 샀다 팔았다 해서 수익률을 좀 올려라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네. 그중에는 코드 맞는 종목을 아직까지 못 찾은 분도 계실 거거든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대형주를 좀 계속 뭐 사지 못하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네. 가격적으로 올라온 것도 부담이 되지만은 단가 자체가 워낙 더 비싸다 보니까 네. 개인 투자분들이 선뜻 아직까지도 손이 안 나가시는 분이 계실 텐데 절대 그러실 필요는 없고 지금 뭐 10만 원대, 20만 원대, 50만 원대 뭐 이런 종목들이 절대 비싼 건 아니고 차트를 보시면은 부담은 되실 거예요. 시장이 워낙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차트가 그림을 보시면은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와서 가격적인 부담이 될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실적이 좋아지고 시장의 매수 주체가 그 종목들의 수급이 좋아지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종목들은 차트상 그렇게 급등이 실제적인 급등이라고 받아들이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네. 시장의 주도권을 갖고 올라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온 게 대해서 가격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고 지금 지수가 1700포인트대에서 움직이는 상황에서 네. 예전에 뭐 1600포인트대 있던 차트상 급등을 나오기 전에 가격대를 생각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면은 네. 나한테는 분명히 살 기회가 전혀 오지 않거든요. 다 비싸 보이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차트상 올라온 거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시장에서 언급이 되는 섹터들, 종목들, 주도주들 이런 것들은 올라온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네. 시장이 좋다. 종목이 괜찮다. 실적이 2분기에도 괜찮아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가는 주도주들은 꾸준히 매매를 하시면 되십니다. 네. 본인이 한 2, 3일 정도 보시다 보면 어느 정도 그 종목들의 패턴이 보이실 거예요. 그렇게 보이게 되면 내가 맞는 종목은 내 코드에 맞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그 종목을 찾으셔가지고 가장 단순한 전략. 네. 아까 제가 내려오면 사고 올라가면 팔아라는 네. 가장 단순하게 대응을 하시면은 분명히 수익률은 챙기실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시장이 이제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가지시지 말고 편안하게 대응을 하시면은 수익률을 좀 날 수 있는 그런 장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간단한 시장이라고 하셨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언제나 만만치 않은 시장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간단하게 정말 확실한 종목 하나만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싶은데요. 지난주에는 기아차 얘기를 하셨었고 사실 뭐 IT가 간다라는 거, 특별히 그중에서 뭐 LED 쪽이 지금 유망하다라는 건 다 아는데 실적 얘기를 하시니까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를 또한 일제 기록을 했었던 금융 섹터가 빠질 수 없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번 주는 금융 섹터 중에 이제 대표 종목인 KB금융을 제가 한번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 제가 시장 간단하게 대응을 하시고 그냥 박스권에서 잘 밑에서 사시라고 말씀을 네. 드리는데 최근에 어제 우연찮게 조정이 좀 잘 나와서 지금 KB금융이 실적 같은 1분기 실적도 한 5,700억 정도, 단기 순이익이 5,700억,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나왔고 네. 지금 가격 조정도 있어 보이고 그림상 보셔도 가격이 그렇게 많이 급등해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대형 종목상 장기 추세상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는 거라서 이런 종목은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는 충분히 다시 뭐 사시면은 전고점인 5만 8,000원 정도는 목표가는 분명히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장이 좀 될 것 같아서 제가 은행의 대표 종목인 KB금융을 제가 한번 이번 주는 추천을 드려보고 60일선이 깨지면은 장기 종목들은 대응을 하실 때 장기 네. 추세선을 하회를 하게 되면 일단 추세상 네. 하회를 하는 모습이 추세가 깨졌다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일선을 하회했을 경우에는 제가 손절을 좀 하시라고 손절가는 52,000원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은행주가요. 지금 뭐 추가적인 상승을 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2분기 정도는 꺾일 것이다. 1분기 어닝이 거의 피크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끝으로 한 말씀만 하신다면요. 어닝이 1분기보다는 뭐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만은 지금 1분기 때 진행됐던 과정들이 어느 부분이 수익을 좋아졌냐고 생각을 하면 리스크 관리가 잘 됐다는 부분입니다. 네. 리스크 관리가 잘 됐다는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끝날 뭐 호재는 아닌 것 같고 예. 리스크 관리가 잘 됐으면 앞으로 뭐 대선 충당금 쪽 부분이나 네. 은행 쪽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대선 충당금 쪽 부분이나
그리고 나머지 뭐 돌발악재로 터질 수 있는 그런 잠재 리스크를 많이 줄여놨다고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여기서 영업만 잘 되면은 실적은 분명히 개선이 될 것입니다. 이분기 때도. 네. 그렇기 때문에 금융업종에 대해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좀 하셔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니까 좀 좋게 보시고 대표 종목이 KB금융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냥 간단한 매매 그렇게 하시면 수익률을 좀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네, 54,000원이라는 이쁜 가격이 지금 나온 KB금융 54,000원대 정도에서 사서 58,000원 정도에서 차익 실현하고 나오자라는 전략 얘기 들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 최철원 대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가 한국전력, 가스공사, 철도공사 등 부채 많고 재무 건전성이 안 좋은 7개 대형 공공기관에 칼을 댑니다. 공기업의 빚을 방치하게 되면 국가재정마저 악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삼성생명 공모주 청약 어제 이루어졌죠. 첫날이었는데 무려 3조 원 이상의 자금이 몰려서 사상 최대의 청약 증거금 기록을 세울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청약 경쟁률도 무려 6.5대 1을 기록해 앞서 미리 상장됐던 대한생명, 동양생명과는 극명한 대조를 보여줬습니다.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 실종 등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DTI 등과 같은 금융 규제는 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4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대 안정세를 보였지만 전월 대비 상승률은 13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라섰죠. 무엇보다 이 같은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은 이상기온으로 값이 올랐던 신선식품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특히 채소류 급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우인터내셔널 매각을 위한 본입찰이 오는 금요일이죠. 7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롯데그룹과 포스코 모두 매각 대상의 주식 전량에 대해서 약 3조 원을 베팅하는 쪽으로 입찰 전략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재계 현금왕이라고 하는 롯데, 올해 M&A 예비비만 3조 원을 책정해뒀던 포스코, 이 인수 후에 시너지 효과가 승부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슈는요. 서울경제신문 금융경제부에 있는 이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정부가 일단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선다고 하는데 그 대상은 7개 대형 공공기관입니다. 특별히 부채가 많고 재무 건전성이 안 좋은 곳이 타깃이 될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이 재무제표가 나쁜 이 7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인력 조정과 또 자산 매각 등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착수했다고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주의기관으로 총 7개의 기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와 또 한국전력, 또 가스공사, 철도공사 등 이 국내 굴지의 대형 공기업들이 포함이 됐고요. 네. 이 밖에 또 이 철도시설공단과 석탄공사, 또 한국장학재단 등도 이 구조조정 명단에 들어간 것으로 현재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이제 기획재정부가 최근 마련한 이 공공기관 부채 관리 방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정부는 이렇게 부채 규모가 큰 30개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를 해서 이 정상과 관심, 주의 등 이 3단계로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낮은 단계가 바로 이제 주의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주의 단계에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고강도의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실시를 하고 또 별도의 재무관리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앞에서 또 언급한 이 7개 기관이 바로 이 주의 등급에 포함이 되어 있는 만큼 이들 기관에는 앞으로 좀 강도 높은 구조조정 한마디로 좀 칼자루가 좀 쥐어지게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뭐 명예퇴직이나 정리해고 등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또 이 4억 등 부동산 매각도 현재 예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또 출자 지분이라든지 재고자산 처분 등도 현재 좀 아무래도 불가피하지 않나 현재로서는 이렇게 또 추측이 됩니다. 여기에 또 이제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제 원가 미만의 요금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을 조금 현실화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일정 부분 인상이 또 불가피할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고 또 이제 이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무 건전성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해서 뭐 철도요금 같은 경우도 좀 손을 봐야 되지 않나 현재로서는 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공공기관에 지금 눈덩이 같은 빚을 그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자칫하다 국가 전체 재무 건전성에 좀 위험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정부는 판단을 하고 이 같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대한 보관을 지금 꺼내 든 것 같은데요. 당장 뭐 공공요금 현실화 얘기가 나오면 물가 인상 얘기도 있을 것 같고 반발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 공공기관 이 구조조정에 대한 배경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공공기관의 빚을 이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향후 이 국가재정 건전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공공기관 빚이 사실상 국가 채무로서 봐도 뭐 무방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빚에 대한 국가적인 철저한 관리는 뭐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바로 이 공공기관 선진화 작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로 일단 기본적인 공공기관의 군살 빼기는 마쳤다는 판단하에 좀 정권 후반기 들어서는 좀 부채 관리를 위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현재로서는 또 이러한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번에 이 정부가 부채 관리 주의 대상으로 삼은 7개 공공기관 같은 경우 뭐 토지주택공사라든지 한국전력, 철도공사 같은 기관들을 들여다보면은 이 모두 매출액 기준으로는 뭐 국내 5손가락 안에 꼽히는 뭐 최대 규모의 공공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평소 사실 방만한 경영으로 이제 공공기관 선진화에 바로 1차 대상으로 뽑혔던 기업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지만 한편으로 봐서는 과연 이러한 구조조정이 만능이 될 수가 있느냐, 이 부채 관리에 또 최우선이 될 수 있느냐, 그러한 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좀 의구심을 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정부 계획이 좀 실효성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의구심을 품는 대목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공공기관들이 부채를 지게 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공공기관 스스로가 좀 사업을 잘못했다기보다는 뭐 보금자리 주택이라든가 또 4대강 사업 또 이 고속철도 사업과 같은 이 정부의 국책 사업을 사실상 억지로 떠맡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빚이 이제 그만큼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은 하지 않은 채 이 과연 이 기업에 대해서 구조조정만을 하는 것이 과연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있느냐, 좀 원발의 오줌 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지적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또 이 공공기관 요금 현실화 역시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짚어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짚어보겠지만 이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이제 공공요금은 좀 국가가 틀어지고 잡고 있었는데 바로 이러한 공공요금까지 이제 흔들릴 경우 물가 불안이 현실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이 인플레이션 문제가 불거지지 않겠느냐, 이러한 우려까지도 현재로서는 좀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올해 증권시장 태풍의 눈이라 할 수 있는 삼성생명 공모주 청약, 일반 공모주 청약이 어제 처음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진행이 될 텐데 무려 3조 원 이상이 되는 돈이 몰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앞에서도 뭐 자세하게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냐 이렇게 했는데 결국 소문난 잔치라 이러한 좀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뭐 청약 첫날인 어제만 해도 이제 3조 원 이상의 자금이 몰렸고요. 현재로서는 이 청약 마감일에 와서는 아마 10조 원은 무난하게 넘어서지 않겠냐.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 공모주 청약사상 최대 기록을 세우는 것은 뭐 당연하지 않겠는데 현재로서는 이러한 관측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투자자들의 분위기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당장의 상장 차익보다는 좀 과거 이 공기업들의 국민주 공모 개념으로 좀 긴 악목을 갖고 좀 투자하겠다 이러한 분위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또 묻지마 투자도 사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뭐 대출금으로 청약에 나서는 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심지어는 뭐 은행 적금을 깨고 이 공모주 청약에 뛰어드는 분들까지도 나온다는 게 일선 지점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쟁률이 높아지다 보면은 그만큼 이 배정 주식이 적어지고 그만큼 수익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실익이 적을 수도 있다는 점 분명히 좀 염두에 두고 이 삼성전자 공모주 청약 부분에 있어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윤주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좀 들여다볼 텐데요. 앞으로 필요하다면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이다 했는데 계속해서 그 마지막이 좀 연장되는 듯한 분위기예요. 그렇습니다. 뭐 연초만 해도 정부가 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를 시장에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만은 뭐 최근 들어서는 그러한 분위기가 무색하게 좀 계속적으로 이 미분양 대책을 내놓겠다는 이러한 좀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제 어제 이 ADB 연차총회 참석한 자리에서 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이야기인데요. 이 최근 이 내놓은 미분양 대책의 효과를 본 다음에 필요할 경우 좀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밝혀서 좀 이제 시장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 윤중현 장관은 최근 내놓은 이 미분양 대책이 아파트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 거래 실종 상황이 더욱 더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이 4만 채를 매입한 정책의 효과를 본 뒤 필요할 경우 추가 대응할 것이다.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결국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거래 실종 현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시사한 대목인데 어떻게 보면은 좀 시장의 기대를 부풀렸다. 이러한 측면도 좀 저희가 제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미분양 건설사들에 대한 모럴 해저드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너무 섣불리 좀 대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지적들도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저희가 물가 얘기를 뭐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조금 해드렸었는데요. 식품 물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뭐 봄이 완연한데도 불구하고 겨울과 같은 이상 기온이 계속됐죠. 때문에 농산물 작황이 지금 심상치가 않은데 어제 물가 지표 나온 걸 보니까 뭐 채소나 과일 같은 신선식품의 물가가 뭐 기본적으로 10% 이상씩 급등했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올해 날씨 사실 그 어느 때보다 아주 요란하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뭐 오늘 어제 같은 경우 굉장히 덥지만 바로 뭐 그제까지만 해도 뭐 겨울이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렇게 날씨가 오락가락 좋지가 않다 보면은 무엇보다도 농작물 작황이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이 경제 부분에 있어서 바로 이 물가 관리에 적신호가 켜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이 4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 2.6% 상승을 했고요. 전월 대비로 해서는 0.5% 상승한 모습입니다. 보통 2% 물가 상승세라고 하면 안정세라고 보통 이제 평가를 합니다만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우려를 제기하는 대목이 이제 2개월 연속 하락을 했다가 4월 들어서 이제 상승세를 보였던 점이 이제 바로 이제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전월 대비 상승률 같은 경우 이제 0.5%인데요. 지난해 3월 이후 13개월 만에 1년 1개월 만에 최고치로 이제 올라선 대목이 바로 좀 어떻게 보면 거슬리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앞에서 언급드렸다시피 물가 상승을 주도한 부분이 뭐니 해도 이 채소 부분과 어패류, 뭐 신선식품 지수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 통계청의 신선식품 지수만 들여다보면은 이 전년 동월 대비로 무려 11.1%나 상승하는 모습들 저희가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 채소류 같은 경우는 폭등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파 같은 경우 무려 83%나 올랐다고 합니다. 와. 지난해에 비해서 거의 2배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요. 뭐 시금치나 열무, 배추 같은 이렇게 좀 채소류 같은 경우가 뭐 50%에서 70%의 상승폭이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또 최근 이제 국제유가 상승세에 따라서 이 석유류 제품 꾸준히 오르고 있는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한마디로 장바구니 물가가 뭐 비상이 걸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앞으로 사정도 결코 이제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이 봄의 날씨가 안 좋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농산물 수확은 좋지가 않을 것이 이제 불보듯 뻔한 문제고요. 여기에 또 유가 상승도 당분간 계속될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가는 당분간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냐. 현재로서는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산업계 얘기를 끝으로 좀 들려드리죠. 오는 7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대우 인터내셔널에 대한 매각 그 본입찰이 있는데 지금 인수 후보로 롯데그룹과 포스코가 꼽히고 있는데 조용한 전쟁을 하고 있다면서요. 지금 물밑에서 열심히 발을 놀리고 있는 두 마리의 백조. 네, 그렇습니다. 예. 뭐 현재로서는 사실 뭐 워낙 뭐 큰 이슈들이 많이 터지다 보니까 사실 이 대우 인터내셔널 매각 같은 경우 산업계의 큰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큰 뉴스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네. 당장 이제 7일 날 이 본 입찰이 시작되는 만큼이 업계에서는 바로 이제 비상한 관심을 이제 모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뭐 이제 큰 인수 후보라고 말씀드릴 것 같으면 뭐니 해도 이 포스코와 롯데그룹을 꼽을 수 있겠죠. 네. 어느 하나 사실 우열을 가리기 힘들 만큼 이제 큰 기업들이고 현금 동원력도 크고 또 이제 인수에 대한 의지도 그 누구보다도 큰 기업들이기 때문에 과연 어디가 인수보다 이렇게 딱 현재로서는 좀 지적을 해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모두 이 매각 대상 주식 전략을 좀 인수하는 이제 아무래도 좀 베팅을 걸었다. 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초 이제 정부에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밝힌 대로라면은 인수 후보가 전체 주식의 50% 플러스 한 주만 인수하면 되는 걸로서 현재는 뭐 이야기가 됐습니다만은 두 회사 모두의 평가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보다도 매각 대략 전량을 이제 매각을 이제 사들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러한 좀 뭐 판단을 내부적으로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번 인수에 들어가는 돈은 좀 3조 원 안팎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금액들을 또 실제로 이제 동원을 할 만한 현금 동원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큰 무리로서는 현재로서는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재계 현금왕으로 통하는 롯데그룹 또 올해 M&A 예비비로만 3조 원을 책정한 포스코이기 때문에 과연 7일날 본입찰을 두고 어떠한 전쟁을 벌일 것인지 업계와 또 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는요.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밤에 열린 뉴욕 증시는 시원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무엇보다 지표 덕이 컸는데요. 미국의 지금 4월 ISM 제조업 지수는 지금 6년 내 최고치를 찍었고요. 유럽 증시도 그리스 구제금융 합의가 나왔지만 회의론이 고개를 들어 장 초반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으나 결국 유로존의 제조업 지수가 또한 4년 내 최고치를 찍으면서 유럽도 휴장한 영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장도 뉴욕 따라서 좀 시원한 반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무엇보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붙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자세한 우리장 얘기는요. 출발 센정실을 통해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